로베스피에르 혁명의 탄생. 프롤리, 피에르 프롤리 또는 프롤리, 1752년부터 1794년 오스트리아 재상 카우니츠, 엔젤 폰 카우니츠의 서자로 알려진 인물. 1780년대부터 파리에서 생활했으며 급진적 신문 세계주의자 르 컴모폴리티를 발간했다. 에베르는 격앙파의 강령을 답습하면서도 그들의 전술을 모방하는 것을 극히 꺼렸다. 격앙파는 헌법을 정면에서 공격하고 거리에서의 폭력을 찬양했다. 그들은 8월 10일 봉기 기념일에 맞춰 새로운 9월 학살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몰락했다. 에베르는 민중봉기를 조직하지만 당분간은 합법성의 영역에 남아있고자 했었다. 그는 당통을 공격하지만 또한 공안위원회의 독재도 공격했다. 그는 28일 공공의 안녕의 조치들을 요구한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이번에는 자코벤 클럽, 코민, 그리고 연맹군이 그의 제안에 찬사를 보냈다. 1794년 8월 29일 에베르파의 압력은 이미 공민공에 대해서도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비오바레는 정부의 태만을 비판하고 그것을 치유할 감시위원회를 요구했다. 며칠 전에 수립한 극단주의적 전술을 지속하고 있는 당통이 비오바렌을 지지했지만 정부의 태만함을 치유하려면 감시위원회보다는 차라리 공안위원회에 3명의 새로운 위원들을 합류시키는 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로베스피에르는 다시 적대적으로 변한 의회의 분위기를 무릅쓰고 비오바렌에게 반대했다. 공안위원회의 활동을 돕는 척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마비시키려 하는 표리부등한 인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는 이미 오래전에 깨달았습니다. 결국 당통의 의회에 수정된 비오바렌의 제안은 공안위원회에 회부됐고 거부됐다. 비오바렌, 법률가 출신의 혁명가, 공포정치 시기의 공안위원회 위원으로서 누구보다 활동적이고 정력적으로 일했다. 로베스피에르를 압박해 당통을 단두대로 보내는데 일조한다. 이튿날인 8월 30일 에베르는 다시 청원서를 거론했다. 당통은 그보다 더 큰 소리로 고함치기 시작했다. 그가 3번째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할 때에는 회의장이 쩌렁쩌렁 울릴 지경이었다. 루아이에는 공포정치를 의사일정에 올릴 것을 요구했다. 공안위원회가 더 이상 고민해도 자코반 클럽에도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로베스피에르는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 희생을 감수했다. 민중은 복수를 요구합니다. 복수는 정당하고 법은 그것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상 이때의 에베르파 강령은 로베스피에르가 보기엔 몇몇 조항들이 시기상조이고 비효율적이거나 위험한 것이라고 판단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가 근본적으로 반대해야 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의 바람은 공안위원회에 침투한 반대자들 때문에 위원회가 마비되는 일을 막는 것이었다. 그리고 특히 민중, 봉기의 폭력을 막는 것인데 그 봉기는 국민공회에 강제력을 행사함으로써 국민공회의 중도파를 격분시키고 그들을 완강한 반대 진영으로 몰아넣을 위험이 있었다. 정치적 판단. 툴롱,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 그러나 이 봉기는 일어날 것이고 군사적 상황의 악화가 그것을 폭발시킬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코부르크는 르케누아를 포위 공격했다. 영국의 요크는 덴케르크를 공격했다. 공화국 군대는 리옹을 느슨하게 포위하고 포격했지만 아무 효과도 거두지 못했다. 위기였다. 8월 28일 왕당파 부르주아들과 배신자 제독들의 요청을 받은 영국군이 전투 한 번 없이 툴룽에 입성해 프랑스에서 가장 좋은 항구의 하나, 가장 훌륭한 함대의 하나의 주인이 됐다. 공식적인 툴롱 함락 소식은 9월 4일 아침 파리에 도착했다. 곧 자물쇠공들, 건축 직인들이 모여들고 그들의 민중을 이끌고 시청으로 갔다. 파리 코민 검사인 쇼메트는 코민의 이름으로 국민공회에 경고했다. 427조. 의장인 로베스피에르는 모든 1차 생필품들에 대한 전반적인 최고가격제에 매우 가까운 법의 심의를 결정했음을 그에게 알렸다. 쇼메트가 이 소식을 알렸을 때 군중은 약속을 믿을 태세가 아니었다.
428조. 쇼메트는 그들에게 합세했고 에베르는 모든 쌍킬로트에게 이튿날 국민공예로 갈 것을 촉구했다. 9월 4일 자크루를 대신한 에베르. 그날 저녁 로베스피에르는 자코벤 클럽에서 정숙을 요구하지만 효과가 없었다. 로베스피에르는 루아이에가 비난한 바레르를 옹호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자코벤은 더 이상 그에게 기울이지 않았고 그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폭력을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아무런 병력도 없고 과도하게 흥부하는 공문원으로부터 지지도 얻지 못한 그는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는 기껏해야 국민공예에 신속하게 부과될 결정들, 그리고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파국적인 것이 아닌 결정들을 이용하고자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 이튿날인 9월 5일은 로베스피에르가 의장을 맡은 마지막 날이었다. 그는 파리 시장 파슈와 쇼메트가 이끄는 시위자들을 맞이하면서 훌륭한 시민들에게 국민공예를 중심으로 결집할 것을 촉구하고 회의를 정상적인 외형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그 회의에서 비오바렌과 방통은 에베르파가 청원서에서 요구한 조치들, 즉 혁명재판소의 재조직, 혐의자 체포, 특별재판소를 포함하는 국내 혁명군대 창설, 혁명위원회의 정화와 그 구성원들에 대한 보상, 징용에 관한 조치들을 신속히 공포하게 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경쟁했다. 격앙파 강령의 본질적인 내용은 민중의 압력 아래 의회와 공안위원회의 동의를 얻었다. 이로써 법률적 공포정치가 출현하게 됐다. 그리고 공포정치는 1792년 9월로의 복귀, 8월 10일 봉기 후 9월 초에 벌어진 민중들에 의한 반응의 행위자 학살을 가리킨 340조 321조를 피하도록 해줬다. 그리고 그것은 군사적 필요보다는 사회정책의 도구로 더 중요하게 부과됐다. 군사적 승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쌍킬로트 격앙파가 요구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포정치를 채택했다는 뜻이다. 공안위원회는 위원회가 9월 5일 봉기의 결과들을 충실하게 수용했음을 입증하고자 했다. 6일 공안위원회는 비오바렌, 콜로데르부와 그리고 그라네, 프랑스와 그라네 1758년부터 1822년을 받아들여 위원회를 보강할 것을 국민공예에 요구했다. 당통은 다시 공안위원회를 비판했다. 그에 대해 그의 친구들은 당통도 위원회에 합류할 것을 제안했다. 당통은 애쓸 목적을 달성하듯 보였다. 그러나 그는 회피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비오바렌과 콜로데르부와만 이 위원회에 들어갔다. 그들은 위원회 진입은 위원회를 모험과 극단으로 이끌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없었다. 특히 정력적이고 활동적이며 논리적인 비오바렌은 곧 정부와의 결속의 필요성을 이해했다. 두 사람은 동료들이 쌍킬로트들과 더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게 해줬다. 당통의 회피는 설명할 수 있다. 가장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가장 단호한 조치들을 요구한 후 그는 그것의 시행을 제안받았다. 그러나 정확히 당통은 타협과 협상이라는 자신의 정책을 멋대로 되풀이할 수 있는 곳에서만 편안함을 느꼈을 것이다. 융통성 없는 로베스피에르 눈앞에서 말하면 그는 반대로 정력적인 활동에 충실하게 협력해야 했을 것이다. 이러한 책임은 위험한 일이었고 그는 밑바닥까지 소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또 이러한 책임은 그 책임의 당사자를 녹초로 만드는 것일 테고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공안위원회와의 협력을 거부하면서 그는 상황에 의해 점점 더 의회의 반대파의 지도자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의회 연단에서 연설하는 당통. 1793년 7월 공안위원회에서 축출당한 뒤 당통은 점점 더 로베스피에르파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다. 관영파의 일원으로 공포정치를 강력히 비판하다가 결국 혁명재판소에 기소된 당통은 1794년 4월 5일 단두수에서 죽음을 맞았다. 그러나 당통은 이미 결정되어 자신으로서는 선택하는 일만 남아 활동을 정면으로 곧바로 비판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쌍킬로트들은 일시적으로 만족했다. 따라서 20여 일간의 소강 상태가 이어졌고 공안위원회는 그것을 이용했다. 9월 7일 공안위원회는 외국인 은행가들의 체포를 제안하여 통과시켰다. 9일 공안위원회는 혁명 군대를 조직하는 법령을 제출했다. 11일 위원회는 곡물의 공정가격제, 5월 4일에 최고가격제를 재조직하고 그것을 나라 전체에 단일하게 부과했다. 13일에는 3단계 무상 의무교육을 확립하는 법령을 통과시켰다. 17일에는 다양한 범죄의 혐의자들을 폭넓게 정의하는 법을 지지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 융통성에 의해 혁명위원회들은 실제로 절대적인 힘을 얻게 됐다. 혁명재판소가 제시될 때는 후 실제로 공포정치를 여는 것은 이 조치다. 21일 공안위원회는 식료품 수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항해법을 제안하여 통과시켰다. 결국 22일 1차 생필품 급료에 대한 전반적인 최고가격제를 확립하는 법령에 대한 토의를 시작하여 9월 29일 법령이 통과되었다. 양날의 칼. 이 법령은 9월 5일 국민공회가 동의한 조치들의 법적인 시행을 가능하게 해줬다. 그러나 국민공회가 국내에서 성취한 놀랄만한 과업, 로베스피에르가 정확히 말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참여한 과업이 군사적 상황을 망각하게 할 수는 없었다. 구들로서 조직된 쌍킬로트들의 봉기로 부르드를 다시 탈환했지만 리옹은 여전히 버티고 있고 방대군은 코롱과 토르프에서 공화국 군대를 차례로 격퇴했다. 9월 8일 우샤르는 사흘간의 전투 끝에 옹드스코트에서 영국 하노버 군을 무찌르고 요크는 됴케르크에 대한 포위 공격을 풀었다. 제마프 이후 프랑스군이 북부에서 거둔 첫 번째 승리였다. 그러나 우샤르는 적을 추격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단지 르케누아 씨가 코브르크에게 항복하는 것을 막으려고만 했다. 그러고는 다시 퇴각하여 코브르크가 모베주를 포위하도록 방치했다. 그에 대한 조치로 공안위원회는 너무 유약하다고 판단된 몇몇 파견위원들을 소환했다. 위원회는 9월 20일 우시아르를 해임하고 그를 혁명재판소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날 기리오는 이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사임했고 이는 공안위원회의 결속력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당통, 둘라크루와 티리오를 중심으로 반대파가 직결하고 반대파는 2달 전부터 소환된 모든 파견 의원들, 즉 멜랭 드 티옹빌, 디엠, 부르동 드 루아즈, 구필로 드 퐁드네, 프리에 등의 합류로 강화되었다. 새로운 핵심 집단이 거기에 합류했다. 9월 13일 공안위원회는 금융가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혐의자들에게 너무나 관대하다고 판단되는 보안에 대하여 위원회를 쇄신할 뿐 아니라 나아가 새로운 위원들의 목록을 대위원회가 제출한다는 약속을 국민공회로부터 얻어냈다. 그에 따라 전 보안위원들인 샤보, 바지르, 오슬랭, 샤를 오슬랭 1750년부터 1794년, 줄리앵 드 툴루즈 등이 불만을 나타냈다. 옹드스코드, 프랑스 북부 노르도의 도시, 디엠, 피에르 제세 디엠 1758년부터 1800년 릴의 의사 출신으로 로베스피에르와의 불화로 1793년 12월 자코벤 클럽에서 추방됐다. 테르미도를 급됐다. 이후에는 좌파적 입장을 고수하며 바디에와 아마르를 변호했다. 리 1471조 부르동 드 루아즈 1758년부터 1798년 파리 고등법원 변호사 출신으로 테르미도르 쿠데타에 참여했다. 이후 500인 의회에서 왕당파로 지목되어 프레티도르 쿠데타 1797년 9월 4일 직후 유형을 선고받았다. 프레티도르 쿠데타란 총지정부 기간 동안 입법부와 기타 요직에서 극단적 보수주의자들을 숙청한 사건이다. 구필로드 퐁뜨네 1754년부터 1823년 국민의회와 국민공회 의원으로 1793년과 1794년에는 대부분 파견의원으로서 서부에서 활동했고 중재정부 시기에 500인 의회 의원으로 선출됐다. 줄리앵 드 툴루즈 줄리앵 1750년부터 1828년 줄리앵 드 툴루즈는 그의 별명이다. 툴루즈의 개신교 목사 출신의 국민공회 의원, 동인도 배사 사건으로 체포법령이 통과됐으나 피신의 목숨을 건졌다. (1793년 9월 25일) 반대파가 공격을 개시한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이다. 기리오가 작성한 규탄 문서는 공안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통제경제 쌍퀼로트들이 병사들의 자리를 대체한 것, 그리고 군사적 조치들을 비난했다.
국민공회의 다수파가 그를 따랐고 발렌시안이 항복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브리에를 공안위원회에 합류시키기로 결정한다. 바레르, 비오발렌, 생땅뜨레, 브리웨르 드라 마르니 공안위원회를 응원했지만 큰 반응은 얻지 못했다. 그때 로베스피에르가 개입했다. 그는 내가 존경하고 높이 평가하는 나의 동료들, 그리고 내가 이러한 감정이 해프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에 대한 연대감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어 그는 사람들이 공안위원회와 함께 마비시키려 하는 것은 국민공의임을 상기시켰다. 다음이 그 유명한 구절이다.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도대체 그들이 우리의 처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11개의 군대를 통솔해야 하고 유럽 전체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고 도처에 있는 배신자들의 가면을 벗겨내야 하고 외국 열강들의 황금에 매수된 밀사들의 활동을 좌초시켜야 하고 불성실한 관리들을 감시하고 소취해야 하며 가장 현명한 조치들의 시행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축세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독재자들과 싸워야 하고 이전에는 재산을 통해 그리고 여전히 간계를 써서 거의 모든 강력한 특권적 지위를 보존하고 있는 모든 음모가들에게 위압감을 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에 통일 없이 활동의 비밀을 유지하지 않으면서 국민공회 내에서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 없이 정부가 그 많은 장애물들과 적들에게 승리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귀족들을 맹렬히 비난합니다. 사람들은 귀족들의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기이하리만큼 모순되게도 우리가 이 거대한 혁명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오직 진정한 쌍킬로트들만이 군대를 지휘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위협으로 국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전남 북부군대의 사령관의 지면된 주류당에 대한 참사가 이어진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합니다. 우리가 완벽에 도달했다고 자랑할 수 없음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들에게 둘러싸인 공화국을 지지하고 자유를 위해 이성을 무장하고 편견을 파괴하고 공익에 대항하는 사적인 노력들을 소멸시켜야 하는 이때 우리에게는 도덕적이고 육체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자연은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와 싸우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힘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안위원회는 왕들과 상위권들을 증오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위원회가 공익에 바친 헌신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열정을 믿을 수 없다면 이 기구를 파괴하십시오. 그러나 전에 여러분이 놓인 처지를 살펴보십시오. 나는 정부가 무한한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그리고 정부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국은 패배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공안위원회를 쇄신할 것을 요구합니다. 18.